시각 특히 건강 플러스 건강사회 만들기 토론회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 원인 1위는 단연 암입니다. 암은 오랫동안 사망 원인 1위 자리를 내주지 않고 있는데요. 지난 9월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통계에 따르면 10만 명당 암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150.8명에 이릅니다. 최근 이 중에서도 대장암에 대한 두려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한국의 대장암 발병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기 때문입니다. 대장암은 과도한 육식과 운동 부족이 주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한국이 육식을 주로 하는 서구 사회보다 발병률이 높다는 건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오늘 이 자리에서는 대장암의 특성 및 치료의 현 주소를 살펴보고 보험급여의 확대를 통해 치료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는 없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대장암에 보다 효과적인 치료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나와주신 참석자 4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 나와주셨고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옆에는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고용우 과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맞은편에는 성빈센트병원 종양내과 신병영 교수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영 보건의료 전문 기자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4분 모두 활발한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흔히 대장암은 육식을 주로 하는 서구 사회의 흔한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대장암 발병률이 세계 최고라고 합니다. 의원님, 이게 도대체 얼마나 높다는 걸까요?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장암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45명으로 세계 1위고요. 전 세계 평균보다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국내 연구자료에서는 남성의 대장암 발병률은 인구 10만 명당 65.6%를 기록하고 있어서 아주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평균보다도 2배 이상이나 높다. 매우 놀라운 사실인데요. 국내 발병률이 이렇게 높아지는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대장암이 증가하는 이유는요. 식습관의 변화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특히 가음과 붉은색 육류 섭취가 증가가 대장암을 일으키는 주 원인이고요. 네. 술 소비량이 상위권에 속하는 나라들이 대장암 환자가 많다는 사실은 술과 대장암의 관련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술도 많이 먹고 또 빨간 육류 위주의 식습관이 많이 변한 것도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장 기자는 의료 현장에서 환자들 많이 만나고 계신데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는 연령대는 어떻게 되나요? 네, 그전에 대장암 발병 비율이 최근에 급속도로 증가하는 것만큼은 확실한 것 같고요. 일단 국내에서 가장 많은 발병률을 보이는 게 갑상선암이고 뒤를 이어서 위암인데 더 놀라운 것은 갑상선암을 제외하고 위암 다음으로 대장암이 상당히 발병률이 높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고요. 특히 가장 연령대가 어느 정도의 비중이 있냐 하면 모든 암이 그렇듯이 당연히 연령대가 높을수록 많지만 특히 호발 연령은 50대 이후로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네. 그러나 특징적인 것은 최근에 이런 서구화된 식습관과 생활 문제로 인해서 20, 30대의 젊은 대장암 환자들도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50대 이후 환자가 많지만 젊은 연령층의 환자도 많이 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자, 그렇다면 성별로도 차이가 있는지 남녀 발병률의 차이 좀 알려주시죠, 교수님. 보통은 남자가 1.5대 1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이유인지는 아주 많이 밝혀져 있지는 않은데요. 대부분이 이제 장에 있는 상피세포에 우리 그 여성 호르몬과 관련된 수용체가 있어서 저 여성분들이 대부분 암의 발생이 좀 낮은 것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폐경기 이후가 되면 급속하게 암이 늘어납니다. 호르몬 문제로. 네, 호르몬 문제로. 그렇군요. 그러니까 연령이 높아지면 여성 발병률도 좀 높아진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시고요. 예, 폐경기 이후에 증가되게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남성의 경우가 빈도가 훨씬 높고 네. 일각에서는 남성암 중에 이 대장암의 신규 환자가 위암의 신규 환자를 뛰어넘을 거란 예측까지 있더라고요. 이게 사실인가요, 교수님? 네, 저희가 2014년도까지는 현재 암 통계가 있는데요. 2014년도까지는 위암이
대장암이 대장암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하지만 2016년도가 되면, 그러니까 아직 금년 통계, 작년 통계가 안 나왔는데요. 작년 통계에서 예측대로는 바로는 대장암이 약 39,968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위암이 34,331명이 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암보다 대장암이 드디어 위암을 넘어서서 발병률 위리암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발병률, 유병률이 높다 보니까 뭐 주변에서도 대장암 앓고 계신 분들 꽤 많은데요. 장 기자, 이 취재했던 환자 중에서 기억 남는 환자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죠. 그러니까 당시 네. 취재 분위기는 어땠나요? 네, 일단은 대장암 환자들이 고민하는 거는 크게 질환 자체로 인한 고통, 그러니까 조기 발견을 하지 못해서 나중에 발견된 사례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비용의 문제가 크게 있는데 제가 만난 환자 같은 경우에는 전이성 대장암 4기, 그러니까 거의 암 말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의사 권유로 이제 항암 화학요법 치료를 하는데 보통 이 급여가 되지 않는 약물에 대해서 1회에 400만 원이 넘는 항암제를 사용해야 된다는 건데 이 살인적 치료비로 인해서 1년 약 10회 치료비를 받는다고 기준으로 했을 때 약 3천만 원 이상의 비용이 투입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서 50대 이 가장이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치료를 꺼리거나 이런 사례들이 좀 발견이 됐습니다. 그 밖에도 조기 발견이 중요한데 이 젊은 환자들이 최근에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 빈혈이나 이런 뭐 예후 증상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환자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 심각한 전이성 대장암 환자로 발견돼서 치료를 늦게 받아서 안타깝게도 젊은 삶이 마감되는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질환 자체의 고통도 있고 거기에 이 비용적인 고통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환자들이 많군요. 자, 그렇다면 이 예방도 놓칠 수가 없는 문제인데 이 대장암에 대해서 사회적인 대책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은 학회 차원에서 대장암 예방을 위해 뭐 좀 추진하는 일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대장암에 대한 인식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골드 리본 캠페인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하는 캠페인 활동도 있습니다. 어떤 거죠? 골드 리본? 이제 보통 저희가 흔히 알고 있기로는 아마 다들 핑크 리본을 아실 겁니다. 네네. 핑크 리본은 유방암 환자들을 위한 캠페인이고요. 골드 리본은 대장암 환자들을 위한 캠페인이 되겠습니다. 같은 하는 형식은 비슷하고요. 이제 환자를 위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대중매체보다 더 그 대장암에 대한 인식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대장암 예방을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추진해온 일은 없을지 고 과장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요. 저희 대장암 같은 경우 지금 이제 다른 나라보다 높다고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네네. 사실은 이제 예를 들면 1999년하고 2011년하고 또 2011년에서 2014년 그 두 시기로 봤을 때는 사실은 대장암 조금 줄어드는 추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환자 수도 사실은 그렇게 증가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조금 완만해지는 전체적으로 암 환자들이 조금은 더 이제 낮아지는 추세이지만 전체적인 수는 줄었지만 다만 이제 지금 현재는 이 환자 수는 그러니까 그렇게 증가하지는 않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료비나 약제비의 비중은 조금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암 환자로 등록하면 보험이 되는 경우에는 이제 본인 부담을 5%로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약제도 따라서 이제 5%로 본인 부담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환자한테 혜택이 되는데 지금 사회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급여 안 되는 약제인 경우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안 되는 약제에 대해서는 가능한 빨리 급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일단은 고 과장님 의견에 동의하는데요. 1912년도에 저희가 이제 WHO에서 정식 전 세계의 암의 발병률에 대한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던 것이 한국이 대장암의 1등으로 나왔어요. 전 세계에서.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깜짝 놀랐는데요. 그러니까 전체 환자는 줄고 있지만 그 비율적으로 한국의 환자 전 세계 187개 나라 중에서 대장암 환자가 제일 많다고. 가장 그렇게 많은 보고가 환자를 됐습니다. 네. 에이지로 해보면 한국이 제일 많다고 보고가 됐었어요. 2012년도에. 그래서 저희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랬더니 자세히 분석을 해보니까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었고 통계적 분석을
해본 바로는 그래도 항상 10등 안에 드는 굉장히 발생률이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네. 또 하나는 저희가 다행인 것은 뭐냐면 그래도 지금 암 검진 사업이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가 암 검진 사업이 잘 되고 있어서 암 검진 사업을 통해서 2년마다 한 번씩 분변 자멸 검사라는 걸 하거든요. 그걸 해서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고요. 조기 발견하려고 하는 시책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건강검진을 통해서 이제 네. 예방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군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이미 대장암을 앓고 있는 환자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은 수립되고 있는지 또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치료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대장암의 주요 치료 방법 또 치료 효과 어느 정도 될까요, 교수님? 치료는 저희가 보통 1기, 2기, 3기, 4기 나누잖아요. 네네. 1기암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 이상이 생존을 하고요. 2기암에서는 70에서 80%, 3기암이 되면 좀 더 떨어져서 60에서 한 70%. 그렇지만 4기암이 돼서 일단 전이를 하고 나면 5년 생존율이 11%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제 11%도 굉장히 높게 잡은 거고요. 얼마 전까지는 5년 생존율이 5% 이하였습니다. 거기다 사망에 일어난 아주 안 좋은 결과를 보였었죠.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앞쪽에 1기, 2기, 3기암까지는 보통 수술을 많이 시행하고요. 4기암부터는 이제 수술 또는 항암 치료 같은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4기암에서 하는 수술은 보통은 이제 보존적 의미의 수술이기 때문에 반복적인 수술을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비용도 훨씬 많이 들고요. 그러니까 1기, 2기, 3기 암에서 드는 비용보다 4기 암에서 드는 비용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부담이 늘어나는 그런 면이 있고요. 요즘 최근에 각종 표적 치료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표적 치료제가 많이 나오면 많을수록 약가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고가의 약가를 부담하는 정부의 그런 어떤 부담금도 점점 늘고 있고요. 또 환자들이 받는 그런 비용상의 문제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 게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뭐 좀 전에 생존율 말씀하셨지만 이런 생존율이나 재발률이 다른 암과 비교해 보면은 어떨까요? 어느 정도인가요? 대장암. 사실은 대장암의 생존율은 그렇게 많이 나쁜 편은 아닙니다. 다른 암 중에 췌장암이라든지 위암이라든지 폐암은 사실은 훨씬 더 안 좋거든요. 그래서 대장암 환자가 생각보다 생존 기간이 다른 암보다 조금 깁니다. 그래서 보통은 4기암이라 하더라도 2년 가까이 생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가게나 개인에 대한 부담이 사실은 더 많이 늘어나는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가계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가 찾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대장암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번의 이 수술이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대장 절제술이. 그래서 사실 치료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면에서는 굉장히 희망적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반복되는 수술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는 힘든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장 기자님, 실제 환자들 만나봤을 때 어떤 부분들을 가장 힘들어 하던가요? 네,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재발이 그만큼 많다는 거거든요. 수술이 많다는 건 그만큼 재발도 잦다는 걸로 또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사실 현재 신규 대장암 환자 같은 경우 연평균 24,000여 명이 발견되고 있는데 문제는 약 60%가 조기에 발견하지 못해서 예후가 좀 늦게 발견되는 사례들이 상당히 오히려 문제가 되거든요. 아무래도 환자분들이 겪는 가장 큰 문제는 이 장기간의 치료, 항암 치료나 방사선 요법 등의 이런 전이성 암 환자 같은 경우에 치료를 하다 보니까 이 치료 자체로 인한 고통이 가장 클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계속 중요한 얘기지만 사실 이 막대한 의료비거든요. 계속되는 재발을 통해서 비용은 계속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 특히 최근에 좋은 치료제들이 많이 나와도 이게 보험급여가 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환자 입장에서는 이런 고통을 감수하고라도 치료를 받고 싶은데 이 치료에 있어서 좀 제한이 될 수 있다는 문제들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장기간 치료에 또 반복된 치료로 인한 그런 고통들, 또 여기에 의료비, 그 경제적인 부담까지 더해져서 환자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암질환 경제적 부담 굉장히 높은 질환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대장암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 다른 암종에 비해서 좀 높다고 하던데 그 이유는 뭘까요, 교수님? 항암 치료 같은 것이 이제 계속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항암 치료 기간이 다른 암에 비해서 훨씬 길고요. 이제
보통 이제 흔하게 쓰는 1차, 2차에서는 2주마다 항암 치료를 하거든요. 근데 2주마다 계속 반복돼서 6개월 정도 이상으로 지속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반복 차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보통 통상적으로 하는 다른 암보다 치료 횟수가 훨씬 더 많고요. 그러다 보니 약제비가 훨씬 더 많이 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각종 표적 치료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뭐 이를테면 아바스틴이라든지 어비툭스라든지 스티바가라든지 베타백스라든지 그런 약제들이 개발되고 있지만 그런 약제들의 비용 자체가 굉장히 높게 매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가 부담하는데 되게 어려움이 있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보통 이제 저희가 항암 치료를 하다 보면 1차 항암 치료, 2차 항암 치료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는데요. 1차에서 2차까지는 모든 항암제가 보험이 됩니다. 하지만 3차로 넘어가면서는 점점 항암제가 보험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 그것들이 개별 가계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척 그런 게 힘들어하는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암제, 항암 치료의 기간도 길고 또 반복되는 치료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큰데다 또 새롭게 개발되는 그런 표적 치료제가 비급여일 경우 그런 경제적 부담을 더 가중시키는 걸로 풀이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전체 암 치료 비용 중에 대장암 치료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한데요, 고 과장님. 전체 암 치료비 중에 이제 대장암이 차지하는 비율은 한 10%를 약간 웃도는 10%? 웃도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최근에 대장암 쪽에서는 조금 진료비가 증가하고 있고요. 특히 대장암 약제비 증가율이 이제 2015년에는 2014년 대비 한 13.9%로 굉장히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보험 쪽에서만요. 그런데 이제 아마 환자 부담인 경우에는 보험이 안 되는, 특히 이제 아까 의사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은 1, 2차에 대해서는 항암 약제가 있는데 3차 부분에서는 이제 비급여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더 이제 본인 부담이 높아지는, 이제 환자에게 부담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대장암 치료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점점 상승하는 추세다라고 판단하면 될까요? 한 10% 내에서 꾸준히 이제 전체 유지되고 암에서 있는 상황.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우리 정부는 암 환자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 사실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정책, 어떤 정책들이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고요. 그 성과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과장님. 네. 우리 정부는 이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해서 특히 암에 대해서는 이제 13년부터 16년까지 암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암에 있어서는 환자 특례 제도로 있어서 암 환자로 등록하면 본인 부담이 5%로 낮아지는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규로 그동안 약제를 보험이 안 되다가 보험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이연분담제나 또는 경제성 평가 면제제를 통해서 최대한 많은 신규 약제를 도입하고 있고, 또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 2차에만 쓰였다가 이제 3차에도 이제 급여 기준을 확대하는 약제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 또 말씀하셨는데 그 외에 위험분담제도 있고 그 외에 본인 부담 상한제 그리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책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양한 노력이 엿보이는데요. 이런 정부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의원님. 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의 경우에는 급여와 시도에도 불구하고 보장률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네, 선택진료비 축소에 의해서 비급여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으나 주사료라든지 처치료, 그다음에 수술비가 커지는 풍선 효과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인 부담 상한제나 재난적 의료비 지원책도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환자들이 체감하는 정책은 못됐다, 좀 아쉬운 점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장 기자님, 대장암 환자들 직접적으로 체감하던가요? 그런 혜택에 대해서? 네, 과장님도 얘기해 주셨다시피 사실은 10%라고 하면 낮은 비율이라고 보기에는 저도 어렵다고 보고요. 어느 정도 정부에서 이 보장성 강화라는 이 정책 하에서 많은 노력들이 있다는 것은 취재의 결과 저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결국에는 이 생존에 대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 생명과 직결된 항암제에 대한 보장성을 좀 더 확대해야 된다는 목소리는 여전히 높습니다. 아무래도 사실 보통 말기죠. 뭐 암이 상당히 진행된 후에 사람들이 가계 파탄을 겪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어쨌든 치료비로 인한 부담이나 각종 뭐 간병비 여러 가지 부담을 겪다 보니까 물론 정부에서 많은 보장성 강화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금 더 경제적 부담을 좀 줄여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목소리가 높은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4대 중증 불량성 강화 정책은 사실은 13년부터 16년까지 하다 보니까 그 효과는 18년 이후에나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보장률이 그렇게 높아지진 않았습니다. 1, 2% 정도 좀 더 이제 높아진 효과 있고, 특히 항암 신약 같은 경우도 이제 43%에서 한 48%로 이제 5% 정도 높아졌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한 18년 이후에나 좀 더 이제 명확히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완전 판단을 하기엔 좀 이르다. 예,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예. 심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 정책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정부 정책에서 5% 본인 부담을 해주는 문제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다른 여타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고요. 뭐 이 정도 프로그램이면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만 문제가 항암 신약을 비급여로 묶어두는 기간이 너무 길다는 거죠. 그런 이제 비급여 항목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환자한테는 그런 보험으로 급여가 되는 부분 외에 내야 될 돈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래서 가계 부담을 지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이런 또 대장암 환자들이 보통은 고령이시기 때문에 그 자녀분들의 가계에도 무척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확대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그 본인 부담 상향제라는 게 아마 있을 겁니다. 본인 상향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년 후불로 해서 얼마까지만 생활소득에 따라서 10단계로 나눠서 아마 보통 해주시죠. 최대 본인 부담 상한제는 500만 원까지, 1년간. 그게 정확히 어떤 제도인지 간단히 좀 설명을. 예, 본인 부담 상한제는 이제 보험 적용을 받아서 보험되는 약제나 진료비가 자기가 이제 개인 소득 계층에 따라 이제 달라지는데요. 이제 제일 높은 계층이, 그러니까 소득이 제일 많은 계층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500만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다시 그 이후의 돈을 이제 그 환자한테 이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계층별로 그 상한 금액이 다르다는 거. 본인의 이제 진료비나 이런 약제비가 최대 500만 원까지만 이제 1년 연간 들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근데 이게 뭐가 문제인가요?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좀 그게 지금 후불제거든요. 환자가 먼저 부담을 해놓고 돈은 다 내놓고 나중에 돌려받는 형태인데요. 이게 사실은 어려우신 분들은 후불로 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렇죠. 당장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지불해야 상황이니까. 이제 그런 게 좀 아쉬운 면이 이게 차라리 그냥 병원과 정부 간의 어떤 심평원이나 어떤 관계상에서 그게 설정이 되면 그 이상의 부담은 직접 청구한다든지 심평원에 이제 그런 것이 이루어졌으면 어떨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좀 더 체감하기 좋겠네요, 네, 환자들이. 네, 네. 그런 혜택을. 네, 이 부분은 지금 고 과장님이 듣고 계시니까 좀 잘 반영될 거라 생각이 들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몇 가지 한계를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대부분은 정부 정책에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현 정책 외에 암 환자 치료 보장성 강화를 위해 더 필요한 게 있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자유롭게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생명과 직결된 항암제에 한해서 좀 이슈가 많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적절한 치료가 수반되지 않거나 사망할 가능성이 높고 치료 대안이 존재하지 않는 암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목적의 경우에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조속하게 어떠한 상황이 됐건 급여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일부 환자분들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 우리나라에서 OECD 기준으로 봤을 때 그 급여가 되기까지의 그 평균 기간이 OECD가 평균 240일 정도라고 본다면 우리나라에서는 뭐 보건복지부 기준으로는 320일, 제약업계 기준으로는 601일 정도로 물론 이건 격차는 있지만 어쨌든 급여 과정까지 이 생명이 시급한 환자들은 너무 오랜 시간 기다려야 된다라는 좀 불만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고요. 어쨌든 모든 항암제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생명과 직결되고 위급한 약물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 급여를 확대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국가마다 사실은 보험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허가 사항이나 또는
약제에 대한 평가제도, 그다음에 이제 계약제도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일률적으로 어느 나라는 길고 어느 나라는 짧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약제 중에 비용 효과성이나 임상적 유효성이 개선된 신약만 등재하는 선별 등재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은 뭐 호주, 캐나다,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은 그 등재 기간이 상대적으로는 긴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에도 계속 빨리 급여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지만은 신약을 들어올 때 저희가 이제 그 약제에 대한 가격이 워낙 높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문제되고 있는 약들은 뭐 연간 1억 원 정도 아무 보험이 안 된다고 하면 본인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 약을 이제 들어오면 누군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걸 이제 건강보험에서 다 해야 될지 그런 거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고, 그 전에는 그 약이 그렇게 1억 원을 줄 만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혁신 가치에 대한 평가가 먼저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 부분이 저희가 이제 경제성 평가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되어야만 우리나라가 그만큼의 가격을 주고 보험 등재되고 그래야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합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효과가 있다고 해서 들어올 수는 없고요. 어느 정도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들어와야만 뭐 시민단체도 그렇고 또 보험 재정에 굉장히 신약이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네. 항암제 얘기하면 사실은 그 급여 얘기 빼놓을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또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우선은 대장암 항암제의 좀 현 주소를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 항암 치료의 대세라고 하죠. 대장암의 표적 치료제가 많이 개발되어 있나요? 우선 그게 궁금합니다. 대장암의 항암 치료는 사실은 다른 암에 비해서 아주 많이 발전된 편은 아닙니다. 이제 표적 치료제라든지 이제 각종 면역 치료제가 많이 나와 있는 암이 아무래도 폐암과 유방암이 좀 가장 많고요. 그 이유는 뭐 환자의 사망률이나 그다음에 전체 세계적인 암 환자의 분포 그런 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장암은 그렇게까지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은 표적 치료제가 있는데요. 5가지가 정확한 의미의 표적 치료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잘 조합해서 쓰는 게 가장 현재로서는 적절한 방법이고요. 이제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저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런 겁니다. 환자들을 처음에 이제 환자한테 어떤 치료할 건지를 설명할 때 환자와의 경제적 상황이라든지 사보험 같은 게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확인하고 어떤 치료를 할 건지를 제시해야 된다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사보험 여부와 그렇죠. 경제성을. 왜냐하면 이 약제들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생존기간이나 그런 게 훨씬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럼 이 환자의 경제적인 상황조차도 그런 생존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되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어쨌든 그런 면 때문에 그 환자한테 당신의 경제적 상황을 물어보고 그럼 이 치료제를 먼저 쓰시고 이걸 다음에 쓰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고요. 경제 상황이 안 좋으면 또 다른 방법을 권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현재 있습니다. 그 보험 급여가 안 되나요? 그 5개 약이? 5개 약 중에 현재 2개만 보험 급여. 지금 말씀하신 아마 3차 쪽에 주로 급여가 안 된다는 말씀이시고, 네, 1차, 2차 치료제는 있는데.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전체적으로 처음 치료할 때 사실은 내가 이 환자한테 1차 약을 뭐 쓸지, 2차 약을 뭐 쓸지, 3차 약을 뭐 쓸지를 정해야 되거든요. 순서대로 쭉 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 환자를 1차에 어떤 약을 쓰느냐에 따라서 3차에 3차 약을 당겨 써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렇습니다. 이제 어비투스라는 약물이 케이라스 와일드 타입이라는 대장암에 사용됩니다. 전체 환자의 약 한 50%고요. 만약에 돈이 있으신 분이 많이 진행한 환자라면 아바스틴을 사실은 1차에 씁니다. 표적 치료제로. 2차 때 아바스틴을 한 번 더 씁니다. 3차 때 어비투스를 씁니다. 4차 때 스티바가를 씁니다. 이 순서로 갈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돈이 없으시면 어비투스를 3차에 쓸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어비투스를 1차, 2차밖에 보험을 안 해주기 때문에 돈이 없으신 분은 반대로 어비투스를 1차에 써야 됩니다. 그리고 2차 때 아바스틴을 쓰고 3차 때는 돈이 없으면 약이 없습니다. 같은 약인데도 그 차수에 따라 급여가 맞습니다. 되고 안 되고가 있는 거군요. 네. 그런 어려운 데가 있기 때문에 이 환자를 처음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보험이 있는지를 물어봐야 이 전체적으로 내가 이 환자를 어떻게 치료하겠다는 플래닝을 처음에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사실은 마음이 아파요. 네.
그 현재 대장암 치료제는 1차에 2가지 약제가 있고요. 또 2차에는 1가지 약제가 급여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네네. 예, 그래 하지만은 비급여로 되어 있는 이 약제를 단계적으로 급여화할 필요가 있고요. 급여화 진행 시기도 좀 더 이렇게 단축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1차, 2차에는 급여가 되는 약이 있고요. 네. 근데 3차에는 없고. 예. 그런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1, 2차에 급여가 되는 약제에 모두 반응하지 않는 그런 환자는 3차 치료에서 보험급여가 되는 약이 없는 실정이라는 말씀이신데요. 이 경우 환자들은 임상적인 이익보다는 아무래도 약제의 보험급여 상태를 먼저 좀 살피게 될 것 같아요. 말씀하셨지만 환자들이 급여에 대해 굉장히 민감해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장 기자님? 네, 맞는 말씀인데요. 아무리 좋은 치료제라고 해도 환자에게 적합한 치료제라고 해도 보험 급여가 되지 않으면 결국 본인 약 부담이 100% 약값 부담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요. 물론 정부에서 뭐 중증 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산업이나 뭐 본인 부담 상한제를 두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지만 사실상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도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많은 분들의 환자분들이 많이 계층이 네, 계시거든요. 그렇죠. 사실 가장 좀 안타까웠던 게 자식한테 신세지기가 싫어서 이 약값을 부담하기 어려워서 이게 치료를 좀 기피하신다거나 이렇게 서로 그 진료실 안에서 서로 신경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내 자식에게 신세지는 게 나는 치료 안 부끄러워서 받겠다, 이 약값이 부담된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차, 2차 외에 3차 같은 경우 급여가 더 안 되다 보니까 괜히 내가 암을 걸려서 자식한테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닌가 이래서 자식 눈치 보느라고 치료를 기피하시기도 하고 뭐 실손보험이 들어있지 않으면 더더욱 문제잖아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사실 물론 아직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그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 상황인 것만큼 확실한데 그럼에도 여전히 정말 반드시 필요한 항암제들이 급여가 되지 않는 문제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환자들은 국가로부터 이렇게 건강권에 대해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어떤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고 보다 보니까 사실 이거를 경제적 논리로 해석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또 환자에 따라서는 투약한 약제가 효과가 없을 때 다른 약을 또 쓸 수 있어야 하고요. 그럴 경우 근데 비급여로 인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신데 교수님, 환자 상태에 따라서 그 필요시에는 3차 치료제로 좀 빠르게 전환해야 하는 경우, 그랬을 때 예후가 좋은 경우, 그런 경우들이 있나요? 3차 치료제 현재 이제 약제를 적절하게 쓸 수 있으면 생존 기간의 향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사실 수 있는 시간을 더 드릴 수 있는데요. 그런 약제로 빨리 그러니까 효과가 없다고 생각되면 빨리 전환하는 게 맞고 그것이 적절하게 작용을 해주면 환자가 더 오래 살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3차 이후에는 지금 현재 아무 약도 보험에서 쓸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약 외에는 급여가 되지 않아서 저희가 이제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자들도 많이 실망하고 1차, 2차 치료 이후에는 많은 환자들이 사실 포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밖에 이제 대안적으로 기존에 썼던 이제 일반 항암 치료, 저희가 흥한 보통 흔히 말씀드리는 세포 독성 항암 치료를 하게 되죠. 이제 그 치료들은 3차 이후에도 한두 번 정도 더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효과가 좋은 그런 좋은 약제들은 표적 쓰기 치료제. 현재가 어려워. 임상적 효과는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그 사용되는 표적 치료제가. 지금 현재 사용되는 표적 치료제는 생존 기간 연장 기간이 한 7개월에서 8개월 정도 연장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스티바가는 급여는 되고 있는데 다른 이장관 기질 중량에 이제 급여가 되고 있고 허가는 나 있지만 그리고 이제 얼비특수도 이제 다른 쪽에 이제 급여가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항암제 같은 경우는 매우 중요한 약제고 고가이기 때문에 심병원에서 이제 약제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암질환 심의위원회를 거칩니다. 거기에서 이제 지금 의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1차 치료, 2차 치료, 또 3차 치료 이런 걸 차수를 나눠서 어디까지는 급여가 되고 또 어디까지는 이번에는 어디까지 하고 그다음에 어느 단계까지 하고 그렇게 정해지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그 임상적 유용성이 3차에서 확실한가 안 한가가 조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약의 가격하고 이제 경제성 평가를 이제 다투게 되는데 그때도 이제 괜찮다고 싶으면
이제 급여가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제 1, 2차만 된 경향이 있고요. 일단은 이제 3차 치료에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좀 더 검토를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럼 임상적 유용성에 대해서도 아직 정확히 판단이 안 내려졌다는 말씀이죠? 3차 치료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생존 기간을 7, 8개월 늘린다고 했지만은 보통 이제 저희가 항암제 같은 경우는 보통 뭐 생존 기간을 최소 2개월 이상 늘려야 된다든지 무지능 생존 기간은 뭐 3, 4개월 이상 이렇게 그런 효과가 있어야만 임상적 유용성이 개선됐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논문 자료나 이런 게 확실하지 않으면 급여되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이 나오면 바로 그런 게 되는 게 아니고 약이 나온 다음에 뭐 임상 자료가 더 많이 개발돼서 거기에 대한 논문 자료가 이제 발표돼야만 이제 급여되기가 쉬워지는 편입니다. 예. 이 임상적 유용성에 대해서는 뭐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처음에 초반에 이제 지금 한 가지 약제만 타고 얘기해서 좀 이상해지는데 스티바가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나온 연구에는 아시아 환자들이 좀 비교적 적었습니다. 적고 거기에 대해서 증명이 좀 적게 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네네. 지금 현재로서 생각하기에는 지금은 이제 NCCN 가이드라인이나 에스모 가이드라인에도 현재 공식적인 그런 어떤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보는 암의 치료 가이드라인 하에서도 적절하게 지금 현재 사용해도 되는 그런 카테고리 1 드럭. 우리가 이제 카테고리라는 걸 분류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1차 드럭으로, 1차 약제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약제로 생각이 돼서 적절한 약제로 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 차차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스티바가라는 약제가 사실은 굉장히 고가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위장관 기저종양에서 보험이 되면서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대장암 환자들도 조금 더 그 당시보다 보험 급여 전과 후가 조금 더 편안한 마음이 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거의 가격이 2배 이상 비쌌거든요. 그래서 반절이 줄었기 때문에 환자들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편해진 건 사실이고 이제 향후에는 이제 바라고 싶은 거는 그렇습니다. 정부나 심사평가원이나 저희 약제를 들어올 때 이제 약물 경제성 논리를 따집니다. 근데 이제 약물 경제성 논리를 따지다 보니까 실제로 사용하기로 이제 해외나 다른 나라에서 사용되는 약제보다 저희가 쓸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시간 간격이 굉장히 넓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다 더 줄일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처럼 5%를 해주는 문제 말고 중간 단계, 여러 단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정부 부담 50, 환자 부담 50,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5대 95가 아니라 그걸 좀 유동성 있게 함으로써 어떤 새로운 약물에 대해서 그걸 애타게 찾는 환자들이 어떤 기다림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지금 정부 부담 문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보험급여가 쉽지는 않은 문제일 거예요. 모든 질병을 다 살펴야 하고 형평의 문제도 있고 뭐 재원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하는 복지부의 입장 참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제 항상 의료진들이 좀 지적하는 부분은 대장암 치료에 있어 최소한 차수별로 하나씩은 사용할 수 있는 약제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을 내는 것 같아요. 그죠, 교수님?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환자가 1차, 2차 치료가 끝나고도 아주 좋은 컨디션의 환자들이 사실 많거든요. 그 환자들이 더 이상 할 게 없다는 소리를 듣고 나면 실망하는 모습을 볼 때 저희가 참 답답합니다. 이제 그런 게 좀 더 우리가 이제 극복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환자의 모습을 보고 있는 제 입장으로도 상당히 어려워서 그런 걸 좀 정부에서 빨리 도와줬으면 하는 게 제. 예. 네. 저희도 이제 그 급여 기간을 빨리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항암제나 대체제가 없는 항암제나 희귀질환 치료제에서는 평가 기간도 단축하고 또 협상 기간도 단축해서 최대한 빨리 급여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하겠다고 이제 발표도 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 9월에. 근데 이제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영국에도 이렇게 이제 보험으로 다 커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뭐 CFD라고 해서 암 관련 이제 펀드를 만든 거죠. 항암제 관련 펀드를 만들어서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암 환자로 등록이 되면 본인 부담이 5%로 이렇게 많이 낮아지는데 그걸 이제 조금
높여서라도 빨리 좀 들어오게 해달라 그 말씀인데 그런 부분은 이제 이러면 기금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는 방안이 같이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제도에서는 암 환자는 5%인데 다시 또 30%나 50%로 하면 기존의 환자분들이나 또 새로운 암 환자분들의 반발이 많이 셀 것 같고요. 더 어떻게 보면 보장성이 약화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그것보다는 아직 보험이 안 된 약제들이 보험 들어가기 전 단계로서 이제 해주는 방안을 이제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뭐 펀드 운용 방안 뭐 이런 것도 제시를 해주셨는데 의원님 뭐 이렇게 정부의 부담을 좀 줄이면서 이렇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현재 그 항암 신약을 비급여로 묶어놓는 것이 문제잖아요. 그것은 이제 조속히 급여로 푸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이 들고요. 네네. 현재 급여 비급여의 문제는 양자택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건강보험 보장성을 낮추는 그 주범인 비급여를 줄이기 위해서 선별급여 같은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선별급여. 네. 예, 그래서 급여를 비급여 체계를 지금 이제 필수 급여나 선별 급여, 그다음에 비급여 체제로 이렇게 바꾸고 비용 효과가 이제 미흡한 급여는 본인 부담을 상향 조정한다면 그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진료 행위 쪽에서는 선별급여 제도를 일부 이제 도입하고 있습니다. 치료제도나 진료 행위 쪽에서는 작년부터 선별급여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요. 저희 약제가 도입하지 않은 이유는 저희 약제는 이제 선별 등재 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행위 쪽에서는 무조건 급여를 하고 급여가 아니면 비급여다 이렇게 결정이 나지만은 저희는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약만 선별해서 하는 등재 제도이기 때문에 이제 선별 급여를 채택하지 못했고요. 다만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선별급여 형태로 가는 방향은 뭐 기금을 통해서 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부에서도 검토 중이다라는 예, 말씀이시군요. 선별급여를 비급여로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이제 한다면 좀 곤란하고 비급여를 줄여서 급여로 이렇게 가야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항암 신약을 이제 빨리 투입을 시켜서 이제 악화가 되지 않도록 조속히 이제 환자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의원님 말씀은 아마 비급여에서 급여 사이에 아마 선별급여 형태가 있고, 그걸 좀 활용해서 빨리 급여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자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정부도 검토 중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네. 그 외에 또 뭐 개선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심 교수님? 아마 일단은 여러 제약사들하고 정부의 협상이나 그런 방법들을 좀 개선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대부분의 이런 약제들이 여러 외국 기업, 외국 다국적 제약사의 약제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국적 제약회사 분들은 전 세계 약가를 고려하는 가격 정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만 약을 싸게 줄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것 같고요. 항상 정부 쪽에서는 그래도 우리는 낮게 가야 된다. 그러다 보니 그 갭이 생기면서 계속 협상이 지연되는 그런 과정이 저희가 항상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더 단축시킬 수 있는 어떤 묘안이나 그런 정책들을 좀 한번 생각해 봐 줬으면 하는 게 현실에 있는 의료인으로서의 바람입니다. 예. 외국 제약사는 그 표시되는 가격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얼비특스나 스티바 과정도 다 이연분담 제도로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급여권은. 그러니까 표시 가격은 외국보다 그렇게 낮지 않지만 실제 가격은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급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재정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쪽으로 저희는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이런 이연분담제 그러니까 이중 가격제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 좀 시민 단체 등은 조금 이제 투명하지 않다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모든 약제에 대해서 이연분담제를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항암제나 희귀질환 치료제 그리고 대체약제가 없는 약제에 대해서 현재는 이연분담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정부가 좀 부담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본인 부담의 차등 적용
제가 또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장암의 경우도 이 차등 적용 이런 접근이 좀 실효가 있을까요, 교수님? 지금 현재 아마 수술적인 면에서는 차등 적용하고 있죠. 예, 예. 진료에 대해서. 무슨 고가의 수술이라든지 뭐 요즘 말하는 로봇 수술이라든지 그런 데서는 좀 적용을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약제에서는 아직은 저희가 네. 없는 네네. 것으로 알고 있고 이제 향후에 뭐 해주시겠죠, 뭐.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급여하고 비급여 사이에 조금 이제 중간 형태를 중간 단계. 어떤 식으로 예. 할지 이제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실로 장 기자 의견 어떠세요? 환자 입장에서 이런 차등 적용제가 좀 도움이 될까요, 실질적으로? 네, 지금 다들 그 관심이 대상이 되는 게 최근에 사실 실손보험에 대한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으로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건강보험 한도 내에서 이게 그 비용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을 갖게 되면서 실손보험을 통해서 내가 암이나 이런 중증 질환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들이 많은데 다시 말하면 이건 다시 해석을 하자면 결국에는 건강보험 제정 한해서 내가 온전하게 마음 편하게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걸로 좀 해석이 될 수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사실 최근에 면역 항암제나 좋은 표적 항암제들 중에서 굉장히 그 암 치료에 좋은 치료제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년에 뭐 1억 이런 식으로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본인 부담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정부에서도 사실 이 건강보험 제정 한도 내에서 고민이 있을 거라고 저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본인 부담 차등제도라는 것들이 사실 제가 의료계에 취재를 해보니까 의료계에서도 어느 정도 환자 부담을 조금 올리더라도 이런 약제들을 좀 더 빨리 내가 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의견들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제도에 있어서의 어떤 유연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그 부분은 많이 고민하실 거라고 보는데 이런 좋은 치료제나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장암에서도 3차 치료제가 됐던 어떤 치료제가 됐건 위험분담제 외에도 본인 부담 차등 적용을 통해서 약제비 내가 기꺼이 이 정도 비용은 좀 낼 수 있지만 나는 내 생명에 직결된 이런 희귀질환이나 항암제에 적용할 수 있는 부담을 좀 내겠다. 서로 이렇게 같이 분담을 한다면 조금 더 건보 재정에도 도움이 되고 환자들도 더 이상 이런 치료제 부담으로 인해서 고통받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잖아요. 이제 보험이 되는 진료 행위나 약제에 대해서는 이제 항암 환자 같은 경우는 5% 본인 부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 부담 연간 뭐 500만 원이랄지 본인 부담 상한제가 있어서 보험 급여되는 쪽에서는 이제 커버가 될 수 있고 일부. 그다음에 이제 보험이 안 되는 약제 등으로 해서 이제 너무 본인 부담이 커지는 경우에는 이제 정부 이제 보험 쪽에서 이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물론 이제 소득이나 재산을 보고 하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뭐 최대한 2천만 원 정도까지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득이나 재산이 너무 많이 이제 어려우신 가정에서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서 비급여되는 진료 행위나 약제에 대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재난적 의료비 지원의 경우에도 생각보다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현실적으로 해보면 어떤 거의 소득은 없는데 집이 조금 있으면 안 되고 뭐 이제 이런 식의 그런 거여서 실제로 대상 환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그냥 여전히 그 중간에 어떤 큰 공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환자, 그리고 그 사이에 껴있는 환자, 그리고 재난적 의료비가 대상이 되는 환자. 이게 세 그룹으로 나눠지는 느낌도 있어서요. 그 사이에 있는 환자들을 좀 구제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보다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게, 재정하고 이제 다른 사회복지기금이나 이런 기금에서 일부를 이제 모아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재정에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조금씩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좀 더 대상도 확대가 될 것입니다. 예. 네.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 본인 부담금이 5%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초기암이든 진행성 암이든 다 5%라는 네. 부담을 갖고 있는데 사실 초기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수술하면 치료가 이제 끝나는 환자들이 많지만 그 경우에는 사실 본인 부담이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근데 진행성 암은 뭐 3, 4년 그 이상을 앓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면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조금 차등해서 좀 다른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의견들도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이제 일부 동의하는데요. 그런 걸 감안해서 아마 연간 본인 부담 상한제가 있는 것은 중해질수록
부담이 늘어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이제 최대 상한액은 500만 원까지 이제 소득이 제일 높은 계층이 그 정도니까 그러면은 아마 이제 일부 좀 경하남에 더 많이 혜택을 주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사실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뭐 중할수록 부담이 더 완화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일부는 이제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근데 그 본인 부담 상한제가 그 기간이 1년 연간 500만 원. 연간 네, 단위로. 네, 네. 네. 자, 그 외에 또 뭐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과 상충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지금 일단은 암에 걸리면은 이제 노동력이 이제 활동하기가 힘들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경제적으로 수입이 없기 때문에 지출은 많고 수입이 없기 때문에 그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암 치료를 위해서 평균적으로 한 3천만 원이 소요된다 그래요. 평균적으로. 그러면은 현재 60%가 항암제를 사용하는데 드는 이제 비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급여 항암제에 대한 그 공유 부담이 매우 크다는 얘기인데요. 이것은 건강보험 재원상의 한계라든지 환자 이제 본인 부담을 5%로 제한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환자의 본인 부담을 줄이는 그 절충안이 과장님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절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덧붙여서 아까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에 대해서 조금 더 저도 그 덧붙이자면 사실 대상자를 좀 확인해 봤거든요. 근데 저소득 계층이라고 하면 뭐 4인 가구 소득에서 그 351만 원인데 사실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저소득층도 문제인데 그보다는 윗단계 계층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이 의료비로 현실적으로 겪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중산층이라고 해도 문제고 이게 계층 따라 문제라고 좀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뭐 저소득층은 원래 어려운 분들이었고 그보다는 저희 같이 이렇게 일상을 공유하는 직장인들이건 누가 됐건 일단 누군가 암 환자 한 분이 계시면 그 집안 자체가 가게에 굉장히 급격하게 이런 추락을 걷는 경우들이 사례를 굉장히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까 뭐 기금이나 여러 가지 조성에 대한 노력도 하고 뭐 영국에서도 실제로 항암제 기금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정부에서 아니면 또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지만 이런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산업의 대상자가 좀 더 확대돼야 할 필요성은 좀 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뭐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예,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이제 확대할 예정이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급여와 비급여 사이에 이제 뭐 소득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어떻게 급여가 이제 일부라도 급여가 될 수 있는 방안은 이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영국의 기금도 검토하고 있고요. 근데 영국의 기금도 사실은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전에는 신약이 항암 신약이 무조건 들어가는 통로다 보니까 기금으로 감당을 못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굉장히 엄격한 경제성 평가나 이런 것들을 다시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시작할 때 그런 걸 좀 미리 감안해서 조금 제대로 된 방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할 예정입니다. 예. 네, 뭐 항암 치료제 급여화하는 문제라든지 뭐 재원을 마련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논의를 해봤는데요. 우선은 이제 대장암 표적 치료제 문제로 다시 좀 돌아와서 사실 우리가 논의했던 이유는 각 차수별로 이 급여가 되는 약이 다 없는 그 문제가 굉장히 오늘 핵심 포인트였거든요. 그러니까 1, 2차에는 급여가 되는 약제가 있었지만 3차에는 없는 그 문제가 이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고 계신 거죠? 3차 치료제도 이제 급여화돼야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네, 3차 치료제가 현재로서는 적절한 약제가 없다는 게 가장 큰 어려움, 현실에서 겪는 어려움이고요. 그래서 3차 치료제 또는 그 이후의 약제도 적절한 시기에 보험이 됐으면 급여화 시점으로 들어왔으면 하는 게 저희 임상의사로서의 바람입니다. 정부에서는 어느 네, 정도? 맞습니다. 예, 1차, 2차 뭐 차수별로 이제 암 진료 행위나 치료 행위가 진행되고 있다면 차수별로 모든 약제나 진료 행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다만 이제 모든 암에 대해서 다 뭐 이렇게 차수별로 다 약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단계별로 있다 보니까 어떤 암에 대해서는 뭐 3차까지도 있고
또 대장암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이제 3차 치료제가 좀 급여가 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심평원에 이제 암질환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 부분에 이제 전문가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약제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검토 중이다. 네. 네, 그 해외에도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뭐 우선 일단 전이가 되지 않는 환자들의 경우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문제는 본격적인 전이 이제 원격 전이가 발생하면 결국에는 이런 고가의 표적 항암제를 투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실 표적 치료제도 1차, 2차, 3차라는 이런 그 단계별 아까 치료가 있다고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환자의 약이나 어떤 내성이 생길 수 있는 문제라든지 이 약제가 안 들으면 계속 차수가 넘어갈 수 있는데 사실 1차 치료 받다가 2차 치료 받다가 3차 치료에서 멈춰버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환자분들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지금 심의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는 있지만 유수의 가이드라인에서도 에스모나 NCCN 가이드라인에서도 이미 이런 좋은 약제들에 대해서 이게 필수적인 약제라는 것이 공감이 되고 실제로 그 3차에서 사용 가능한 약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급여가 되지 않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 세계를 봤을 때 일본이나 대만 등을 우리가 주로 모델로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아시아 국가에서도 레고라페닙이나 아까 여러 가지 약물들이 있는데 최근에 보험급여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고요. 특히 대만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가장 그 보험급여에 대해서 많이 참조하는 나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국가들에서조차도 이렇게 사용되고 있다면 우리나라에서도 3차 환자만 차별점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환자분들에게 적절한 치료가 행해질 수 있는 어떤 급여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대장암 환자들의 치료제 접근성 강화의 필요성과 그 가능한 방법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대장암 치료제 급여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향후 계획은 어떤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대장암뿐만 아니라 무드만 항암제에 있어서는 정부는 이제 최대한 절차를 진행하되 빨리 진행해서 급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급여가 되더라도 이제 보험 재정이나 이런 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적정한 가격에 도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마무리 발언 시간 한 2분 정도씩 드리겠습니다. 우선 신병윤 교수님. 대장암 환자들이 겪는 여러 가지 많은 고통들을 저희가 심각하게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받는 경제적 부담감도 엄청나고요. 사실 2014년도 이전에는 대장암이 제가 느끼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제일 많은 암 중에 하나였어요. 그때는 당시에 어비투스, 아바스틴이 모두 급여가 안 될 때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사보험을 하나 만들어야 되나, 이게 한 7천만 원 가까이 들겠더라고요. 계산을 딱 해봤더니. 그래서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은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어서 많이 떨어져서 이제는 1차, 2차에 급여가 되고 지금 3차 약제만 남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3차 약제 정도 부담하면 지금 현재 대장암의 본인 부담액은 약 3천만 원 정도? 특히 4기 환자가 마지막 치료받는 데까지 드는 비용이 약 3천만 원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옛날 제가 처음에 느꼈던 7천만 원보다는 많이 작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도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많은 환자들이 있고요. 그 환자들한테 보다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는 정보 정책과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많은 환자분이나 환자 가족분들이 보다 편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윤영 기자. 네. 제가 환우 사이트나 이게 환우의 단체들을 만나보면 사실 이분들이 좀 재밌었던 거는 흥미로웠던 점은 온라인 이런 그 카페를 통해서 본인들께서 이렇게 의견들을 공유를 하시는데 사실은 민간요법이나 이 치료비를 아마 줄이기 위한 어떤 노력들인 거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사실 전문의나 이런 분들의 도움을 얻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의견은 공유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임상적 효용성도 없고 치료 효과가 없는데도 이렇게 본인들이 의견을 공유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근데 또 더 나아가서 보니까 좋은 병원, 대형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려고 하면 서울에 몰려 있고 또 대기자는 많고 그렇다 보니까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어떤 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 플러스 어떤 치료비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온갖 동원을 해서 어디 지방으로 가서 자연과 함께 살겠다 하면서
대체 요법을 활용하는데 사실 이게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결국 이런 것들로 인해서 더 악화돼서 진료비 부담은 더 커지는 문제도 사실 있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이런 대장암이나 모든 암은 사실 국가에서 보장하는 좋은 건강검진이 있다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고, 조기 발견을 통해서 조금 더 질환이 악화되지 않게끔 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걸 저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묵자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그 묵자가 서민들의 고통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했더라고요. 첫째는 굶주린 사람이 먹지 못하는 것, 그리고 헐벗은 사람이 입지 못하는 것, 그리고 노동을 한 사람이 쉬지 못하는 건데, 이 묵자가 이 세 가지 고통을 제거함으로써 최소한도의 생존을 보장해야 된다. 뭐 이런 이상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여기에 덧붙여서 아파도 치료비가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을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사실은 국가에서 당연히 내가 이 대한민국에서 발 딛고 사는 것은 이런 내가 이 나라에서 보호받고 내 생명을 보호받는 것이 굉장히 기본인데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 국가의 존립 이유가 무엇이냐 좀 의문이 들고요. 어쨌든 모든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덜 아프고 더 아픈 사람은 없다. 차별 없이 웬만하면 좀 더 우리가 건강보험 재정에서 조금 더 올리더라도 부담을 하더라도 치료 보장성을 강화하는 정책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최 의원님. 대장암으로 투병 중이신 한우분들에게 힘드시만 아무리 힘들지만 꼭 이겨내시라는 그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암으로 투병하신 분들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픈 거 걱정하랴, 또 돈 걱정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플 때 아픈 것만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어려움을 호소할 때 귀담아 듣고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국회의원으로서 특히 또 보건복지위원이기 때문에 약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대변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고 과장님의 마무리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네, 보험 약제에 있어서는 이제 환자들의 약제에 대한 접근성과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보험 재정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들이 혁신적 가치가 있는 약에 대해서 신약에 대해서 되도록 빨리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그리고 아울러 이제 보험 재정도 이제 적정한 약가를 통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보고에서 저희가 이제 밝혔는데 이제 표적항암제나 면역항암제는 굉장히 고가입니다. 여기에 대한 급여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분 얘기 잘 들었습니다. 최근 발병률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이 대장암의 특성, 또 치료의 현 주소를 좀 살펴보고 보험급여의 확대를 통해 치료 접근성을 좀 강화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자리에서 논의된 이 대장암의 효과적인 치료 접근 방법, 이 방안들이 향후 정부 정책 방향에 좀 좋은 길잡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토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토론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